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서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나선 여야 원내대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히기는 했지만 막판 줄다리기 속에 오늘도 합의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소식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선 건국대 초빙 교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했습니다. 여야도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은 좀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보면 국민의힘은 유일한 출구 전략은 대화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좀 많이 주목한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규탄을 하면서도 일본을 무력화하게 만들었던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북 정책, 저자세 외교에 대한 지적을 하는 부분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역시 북한 문제, 외교, 군사 분야에 이제 관련해서 또 몸담았던 경험도 있으신 만큼 오늘 있었던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북한으로서는 지금 전 세계의 이 신냉전 체제에서 국제 질서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게 바뀜에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되는 반면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 플러스 이 인도 태평양이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의 역할을 크게 요구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과거 1947년 이후부터 유지되어 오던 소위 말하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헌법 구조를 거의 실질적으로 바꾸는 수준과 맞먹는 수준으로 일본도 이제 사실 적 기지를 반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일본도 그렇게 하겠다 이래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사실은 일본이 또 다른 하나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확보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경계심 내지 불편한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또 동시에 이제 타이밍상 또 18년간 계속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 통과시키니까 우리만 죽게 하느냐, 나도 못 참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뭔가 우리의 뜻을 확실히 전달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자극하지 않기, 직접적인 자극은 안 하려고 이지 밖에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요 아슬아슬한 고기까지만 날렸죠. 네네. 예, 일본이 무력화하고 있는 이 변화되는 행보 그리고 18년 연속으로 인권 결의안을 유엔에서 채택한 그 부분에 대한 반발성 차원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지 밖으로 도발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핵심적으로는 북한이 계속 핵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핵능력을 고도화시킨다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사정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미국의 전략적인 방어 이외의 방식을 통해서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번 마찬가지고 만약에 고체 연료가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액체 연료 같은 경우는 주입 시간이 필요하니까 미리 우리가 그 식별을 할 수가 있는데 식별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 방식일 수 있다는 측면들을 시연해내면서 미국에게 더 나은 형태의 협상안을 갖고 나와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의 궁극적인 의도는 그런 거죠. 핵 보유국을 인정하라. 핵 보유국을 인정한 속에서 군축 협상이라고 하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야 된다. 지금부터 비핵화란 논의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다양한 여건들, 인권 결의안 문제나 그다음에 일본의 공격 문제나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적이라고 명시한 부분 이런 다목적인 카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들은 상황 전수인 거고요. 상수의 문제들은 핵 능력을 고도화시켜서 미국이 더 나은 협상안을 갖고 나오는 상황까지 계속 강대강 형태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측면들이 저는 가장 강력한 의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응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내놓는 목소리를 보면 상당히 좀 결이 다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볼 때는 수단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뭘 얘기한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말을 들을 이유가 하등이 없는 거죠. 협상의 대상은 미국이란 측면인 것이고요. 그럼 미국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은 계속 강대강의 극한적인 대립들을 만들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담대한 구상을 얘기했었습니다. 네. 북한이 약간만 태도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엔 전제가 붙어요. 미국을 설득해야 됩니다. 대북 제재 완화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한미 간에 그런 합의안들이 있는가? 제가 볼 때 그 합의안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대단히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또 중국과 외교를 통해서 북한이 소위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방식. 전통적으로 우리 정부가 했던 방식은 그런 두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북한에게 나올 수 있는 안들을 제시하는 방법들이었고요. 그 와중에 계속 예를 들면 문제를 제기하고 방해를 왔던 게 일본이었던 이런 구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일본이 한 어떤 의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운신할 폭이 너무나 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시작은 한미 간의 협의, 그다음에 한중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의 강대강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대화의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모양새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한 보관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송영선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뭐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예. 기본 베이스는 조금 다른 게 북한이 처음부터 우리하고 대화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해결한다 할 경우에 사실 우리가 그 시도를 여러 번 해봤지만 중국이 최근에는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기들의 의도를 밝혔어요. 이 문제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안 나서겠다. 너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든지 우리가 북한을 대응하는 데는 외교적인 선언으로서는 대화하지만 대화를 통해 얻는 게 뭡니까 사실은 북한 핵능력 키워주는 것, 북한에게 돈 갖다 주는 것, 남북 군사 협력하는 것. 결과론적으로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것밖에 못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결국 국방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미국 한미 안보 협력이라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지켜야 되고 네. 중국 우리와 뭐 가장 강한 가까운 무역 파트너라고 하지만 중국이 자기들의 북한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북한에게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면서 한국의 국방 문제, 핵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걸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마땅한 방법이 없고 유일한 방법은 저는 대화라는 건 레토릭이다. 레토릭이다. 결국 우리 힘을 키워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오늘도 진행 중인 예산안 관련된 논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접점을 찾았다고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남은 게 법인세율 인하, 그것과 경찰국을 포함한 그 시행령으로 집행돼야 되는 그 예산안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법인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 1%포인트만 인하하자 이것이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였습니다만 국민의힘은 3%포인트 인하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법인세율 인하 부분은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법인세 3% 수준 정도로의 인하를 해줘야 된다는데 적극 동의를 합니다. 양보하면 안 된다고.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고집을 위한 고집이 아니라 왜 지금 법인세 인하가 다른 어떤 때부터 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거냐 하면은 지금 국가 간에 있어서의 이 판도가 바뀌면서 국제 질서가 바뀌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게 결국 반도체가 됐습니다. 무슨 미사일이나 뭐 탄도 미사일이나 뭐 소위 말하는 서브머린이나 이것보다도 몇 배로 더 강한 이 정보 그리고 이 반도체의 이 기술 협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 중심 기업이라든가 첨단 기술 기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지원해줘야 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하고 가장 치열하게 반도체에서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양쪽에 다 손을 벌리고 있는 게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인데 대만은 법인세가 20%예요. 싱가포르 17%입니다. 미국은 1986년에 35%의 시작해가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 17%까지 내려간 적이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거 1%나 3%나 무슨 큰 차이가 있냐. MB 때도 법인세 내려주면 뭐 잘 된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트럼프도 사실 그렇게 해보니 별 볼 일 없더라. 법인세 내려줘도.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의 미국과의 협력 그리고 우리의 진짜 무역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것, 무역의 상품이라든가 그리고 무역의 이 활로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사실은 첨단 기술과 반도체가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그걸 절실히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경제를 지금 전 세계가 유동성 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큰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의 회오리 속에 들어가기 예. 때문에 이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대 이게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초부자를 위한 감세다. 감세가 이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예, 1%포인트 인하로는 부족하다. 3%포인트 기존 안 그대로 지켜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그 정도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은 협상할 아예 여지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안을 무조건 통과시켜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래서 야당은 삭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국회는 소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삭감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상식인 것이고요. 이 안이 1% 감세안이 민주당이 요구한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럼 중재안이 뭐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면 아무 생각 없이 국회의장이 내놨겠습니까? 남들 타진을 해봤겠죠. 전 적어도 1% 정도 아까 말씀한 반도체 이런 거 그거 좋습니다. 이거 특례 조항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특수한 산업 분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면 특례 조항을 터서 법인세를 더 인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84만 개 법인세 중에서 여기 혜택을 받는 건 300여 개 정도의 기업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럼 초부자라는 얘기거든요. 왜 예. 초부자에게 감세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 외에 서민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뭐가 있는가.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히려 법인세 문제가 아니라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이 두 가지죠. 이게 아마 시행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국회 입법을 통해서 통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시행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법인세를 제외하고 이 두 가지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소위 내년 우리 어려운 경제 상황을 소위 무시하면서까지 예산 합의를 안 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인가? 전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 3%를 안 하면 우리 경제가 망합니까? 그다음에 소위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조금 줄이면 민생경제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빨리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해서 하위 단위에 있는 어떤 지자체나 정부에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뺏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 리스크가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게 새 정부 들어서 첫 예산인 만큼 3%포인트 뭐 이 정부에서의 방향성이 그런 것이라면 이것을 처리시켜주고 통과시켜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과,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국민이 또 심판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 핵심은 낙수 효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인하해 주게 되면 기업이 그 여지를 가지고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여러 나라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만 기업에게 그런 권한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스스로가 이런 기업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최소화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지 않을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오히려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세요. 얼마만큼 투자하겠다. 얼마만큼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건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많은 국가와 정부들이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주고 법인세 인하해 줬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 그만큼 투자하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존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1%까지 소위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서 인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국민의힘이 받지 않겠다?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시행령을 통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행자부에 소속되는 경찰국,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관 이것을 지금 국무회의가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의결을 했는데 국회의장이 이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행정부 자체 내에서는 이런 부처를 의결을 했지만 국회는 이걸 동의를 안 해주겠다. 이 부처 자체의 존재를 동의 안 해주겠다는 거니까 행정부 자체에서 볼 때는 아니 국회가 완전히 행정부를 이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권은 사실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국회는 심의만 하는 부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은 부처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근본적인 철학이 너무 다르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비비로 편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문제가 아니라 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걸 예비비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회 동의를 안 해주겠다. 행자부가 아니라 행정부처에서 들으면은 국회에서 이것을 동의해주지 않고 보이콧 시키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러니까 예. 뭐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야 너들은 왜 대통령 눈치만 보느냐 이런 식으로 또 민주당 쪽에서는 공격을 하죠. 사실 상당히 나름대로의 어떤 이 프레임 씌우기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헌재 결정이 남은 만큼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다가 결과가 나오면 편성하는 방안이냐. 우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판결이 나오면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볼 땐 그 이유라기보다는 예. 대통령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두 부처가 다 지금 한동훈, 그다음에 이상민 핵심 측근들 라인이었고 경찰국가 인사관리단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윤 대통령의 핵심적인 생각이었죠.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법무부로 넘긴 것이고 소위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응 차원에서 경찰국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 이것은 어떤 정부 조직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막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칙적으로는요. 이것이 정부 조직법이게 되면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키는 게 맞아요. 시행령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쟁이 많은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때까지 예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비비 형식으로. 근데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가서는 추경이든 뭐든 편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가 있기 이전에 이걸 밀어붙인다는 것은 국회 권한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부가 존중하지 않는다고 좀 국회의장은 판단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근원적인 문제는 검수완박에서 기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지금 두 분께서도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오늘 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접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김진표 의장은 계속해서 다음 시안을 만들어주면서까지 여야 합의 처리를 해라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잖아요. 네. 합의 처리는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궁금하네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고집을 위한 고집, 우리 국민의힘 혹은 여당에서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걸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 단순한 국민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계산도 또 들어가니까 왜냐하면은 법인세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4만 중에 뭐 한 1% 정도만 도와주는 이런 초부자세를 왜 더 낮춰줘야 되느냐.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사람 더 도와주자라는 건데 표수로 생각하면 압도적으로 그쪽이 더 많죠. 그리고 국민들이 감성적으로 듣기에는 맞는 말이야. 더 가난하고 더 못 사는 사람 더 많이 도와주는 게 낫지. 그 부자 몇 명 도와주는 게 우리한테 뭐가 돌아오냐. 배당도 돌아옵니다. 일자리도 돌아옵니다. 월급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주주가 56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재용이 잘 살아라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들자면 예.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서로 팽팽한 만큼 합의 처리 굉장히 좀 어두워 보인다라는 전망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합의해야죠. 준예산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경제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추운 경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얼마만큼 건실하게 내년 상황들을 대비할 것인가가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야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만 저는 합의한다고 봐요. 내일이 시한이잖아요. 예, 내일 시한이죠. 되겠습니까? 아마 그 국회의장은 내일까지 국회의장도 좀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예. 적어도 중재안을 2번을 냈는데 국회의장이 그러니까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여야가 알아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1%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까지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뭐 민주당이 제안한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 안대로 상정을 해서 그것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민주당 단독 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거나 근데 거기에 대한 후폭풍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합의를 안 해주는데 준예산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는 안 됐습니다만 안을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큰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도 당연히 리스크가 더 큰 거겠죠. 저는 그래서 부탁인데요. 내일은 좀 여야가 합의하십시오. 예. 국민 민생이 더 중요한 거지 자기들 어떤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이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국민들 더 중요하지. 알겠습니다. 민주당 단독 수정안 했는데 단독 수정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가 편성을 해오고 우리는 심의만 하지 수정안을 단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감액안이겠죠. 예, 감액한 내용만 감액안 내용만 올린다는 이제 얘기입니다. 하는 따로 거겠죠. 증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감액한 안만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산안 처리가 밀리다 보니까 국정조사 역시도 하염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벌써 여야가 이제 합의한 시한이 1월 7일이니까 이게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우상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내일 민주당 중심으로 야당끼리라도 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하겠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이렇게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그러니까 야당끼리라도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야당 혼자서 추진해 나가는 건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11월 24일 날 45일간 이걸 24일부터 45일간 하자 했으면은 이상민 장관이 잘못됐는지 사실 이런 특위 조사 참사 국조위를 통해서 이상민 장관이 뭘 잘못했는지 다 파악하고 내쫓든지 뭐 해임시키든지 해야지. 사실은 12월 11일 날 느닷없이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 해임부터 덜렁시켜 놔놓고 사실 그것도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이에요. 이재명 정치 리스크를 피해간다든가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상민 장관을 해임시켰다라는 뭐 판단 내지 분석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대로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자기들이 국민들을 보고 향해 가는 이런 말 하겠죠. 봤지? 우리야말로 정말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적극적으로 국조위에 나서는데 여당이 협조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혼자 한다 하지만 예. 또 여당은 여당대로 아니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약속을 절차적으로 지킨다면 꼭 우리가 국조위 안 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뜨느냐. 그리고 여야 간에 앉아서 얘기할 때에 예산 먼저 합의하고 그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예산 합의가 지금 안 되는데 예산 합의 더 안 되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간다. 서로가 지금 많이 불편합니다. 예. 그렇다고 야당이 속 편한 것도 절대 아닐 겁니다. 예, 여당 의원들 복귀 없는 반쪽 국조 야당들도 속편한 건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기는 속이 안 편하겠죠. 여야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무슨 뭐 당당하게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이고 국민이 원하는 내용이고 그것들을 국회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 합의를 지키는 것 여야가 함께하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겠죠. 유가족도 바라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합의를 깬 건 아니에요. 언제 국정조사랑 해임 건의안이랑 결합을 시켰습니까? 국정조사와 예산안을 합의한 거예요. 예산안을 해임하고 난 다음에 국조에 들어갑시다라고 얘기했는데 해임 건의안을 예를 들면 하나 뭐 건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합의안이 깨진 게 아니라 소위 갑자기 해임 건의안을 제시하더라 이렇게까지 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정조사에서요. 그다음에 그 특수본 수사에서 유죄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누구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묻고 있는 건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거의 2달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국민과 유가족들이 국회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국회는 뭐 할 겁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해임 건의안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답을 하십시오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별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계속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방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방탄할 수가 없어요. 특수부 수사 50여 명 이상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200여 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민주당 자체 내 얘기에 하면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가 144회가 넘어요. 아니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탄을 합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방탄 얘기를 했습니까? 1년 내내 방탄 얘기입니다. 전 그래서 검찰 수사 잘할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여야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과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실체적인 진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드는데 좀 빨리 참여하시고요. 법적으로도요. 국민의힘 참여 안 해도 상관없어요. 교섭단체가 하나 빠지더라도요. 국회법에 의하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오롯이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정조사 같은 게 예산안을 처리한 후에 논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더 미룰 수 없다. 이거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부분은 또 이야기가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1월 7일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하시면 되죠.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그 예산을 합의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국조 연장안에 합의해 줘야죠. 합의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우 늦습니다만 12월 30일 이전까지 무조건 돼야 되겠죠. 내년 예산이니까. 하지만 만약에 국조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국민의힘이 말씀을 하시면 저는 뭐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 합의 이후에 국정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좀 있고 늦어지는 거는 좀 유가족들이 매우 좀 화를 내시겠습니다만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을 깨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약속을 깼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대상의 가장 수장이 누굽니까?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그럼 행안부 장관을 거기 앉혀놔놓고 책임을 끝까지 묻고 해임을 하든 뭘 처벌을 해야 되는데 해임부터 시켜놔놓고 지금 뭐 우상호 저쪽 이태원 참사 특조위의 위원장은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일까지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내일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기관 정인으로 처음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서울시장, 뭐 윤희건 경찰청장 한데 아니 해임까지 안까지 통과시켜놔놓고 또 왜 불러와가지고 무슨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민 행정장관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쫓아내야 돼요. 해임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런 국조위를 통해서 수사할 시간, 조사할 시간도 주지도 않고 먼저 쳐낸다라는 거. 쳐내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리어 민주당이 이 참사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수사를 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도구로 하나 쓰려고 하는 건지 의심의 눈길로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상민 장관 사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족 협의회도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고 국정조사에 있어서 국민적인 필요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여론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역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 다 지금 사퇴 의사 밝혔고 그리고 지금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9제도 불참한 이 상황. 여기에 있어서 여당과 정부로서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49제 불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49제 불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49제 불참 사실 자체를 내일까지 예산안이 통과 안 될 때는 우리는 국조 들어가겠다라는 명분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걸 명분으로 쓰기 위해서 온 언론에 뭐 송현 열린 마당에 와가도 웃고 뭐 술잔 사가고 이렇다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대통령이 국민들에 대해서 아픔을 닦아주지 않고 어루만져주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비난에 하살을 꽂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과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7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이 문재인 대통령 팽목항에 가서 뭐를 했어요. 너희들의 혼이 1000개의 별이 됐다. 미안하다 고맙다.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너희들이 죽은 것이 너희들의 혼이 나에게 도움이 돼서 고맙다는 거야. 그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뭐 예를 들자면 추미애 당대표 자제 결혼식 때 모두가 가면서도 서해교전 참사에는 이 추도식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국무총리로부터 모든 아니 국가의 아픔과 국민의 아픔을
챙겨주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지나친 왜곡은 정당이라고 하면은 무슨 바람직하지 똑같은 않다. 선에서 봐야 되는 거죠. 예, 반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49제에 참여해달라고 국민들이 말도 못합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꼭 그날 떡을 돌려야 되고 왜 그날 숫자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국민은 묻는 존재인 거고 야당은 묻는 존재인 거예요. 무한 책임을 지는 건 정부입니다. 거기에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말란 말씀이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고맙다는 게 그런 뜻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미안했었고 그런 미안함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게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왜곡을 하시는 건 좀 예, 문제가 있죠. 미안하다와 알겠습니다. 고맙다는 다른 겁니다. 예, 송영선 건국대 초빙 네. 교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